안녕하십니까,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저희 솔로몬이 운영하는 블로그2 솔로몬 이혼 이야기에 유책 배우자가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가능한 경우, 즉 파탄주의와 유책주의에 대해서 포스팅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느냐, 유책주의, 파탄주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채택해서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해도 기각이 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죠?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이 유책주의, 파탄주의,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이 경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 소송의 대부분은 한쪽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책 배우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로 공격하고 방어하고 어느 정도로 행동해도 되는지, 또 방어하는 상대방 배우자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로 공격하고 방어하고 어느 선까지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그 경계선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어느 정도로 공격하고 방어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유리하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소송을 하다 보면 많은 장애물이 발생하고 돌발 상황이 발생하죠. 그 경우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행동의 기준점이 나오는 게 이 유책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내서 아주 자세하게 포스팅 해드렸으니까 한번 들어오셔서 정독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략하게만 저희들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대두되면 항상 유책주의, 파탄주의 얘기가 나오죠. 유책주의, 파탄주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많이 헷갈립니다. 말은 알겠는데 서로가 많이 개념이 헷갈립니다.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유책주의, 파탄주의 얘기가 나오면 항상 전제사항이 3개가 있습니다. 첫째,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이 났어야 돼요. 파탄이 나지 않았는데 유책주의, 파탄주의를 얘기한다? 그거는 바보 같은 얘기입니다. 파탄이 났어야 돼요. 파탄이 났는데 왜 파탄이 났느냐? 유책 배우자의 유책 행위에 의해서. 유책 행위가 없었다? 파탄이 났는데 쌍방의 유책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유책주의, 파탄주의를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고 그 파탄은 유책 배우자의 유책 행위에 의한 것인데 그 상황에서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 청구한 것이 아니고 적반하장으로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을 상대로 해서 이혼을 청구한 경우에 그 이혼 청구를 인용할 것이냐 기각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유책주의를 채택할 것이냐 파탄주의를 채택할 것이냐의 문제가 대두하는 겁니다. 파탄주의는 뭐냐? 파탄난 상태를 중요시해서 파탄 났으니까 이혼을 인용을 해야지 라는 입장이죠. 유책주의는 유책 행위에 포커스를 둬서 유책 행위를 했는데 이혼 청구를 해? 안 돼! 라는 입장이죠. 이혼 청구를 기각하겠다는 입장이 유책주의죠. 정리를 하면 파탄주의는 파탄난 상태를 중요시해서 파탄 났으니까 이혼을 시켜야 된다는 입장이고, 유책주의는 유책 행위에 포커스를 둬서 유책 행위를 한 사람의 이혼 청구는 신의 측에 반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 기각시켜야 된다는 입장이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해도 기각을 시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유책주의, 파탄주의에 아주 큰 판결이 있었습니다. 즉 2013년도에 대법원 판례를 파탄주의로 변경해달라는 상고가 있었어요. 이 상고에 대해서 대법원이 1년 9개월 동안에 공개 심리를 합니다. 전원 합의체로 넘겨서. 그래서 2015년도 9월 15일에 최종 판결이 나는데, 물론 그 결과는 아직 파탄주의로 변경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결과였죠. 그래서 이 결과만 알 것이 아니고 판결 내용까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솔로몬이 누누이 강조를 하죠. 판례는 결과만 알아서는 아무 소용이 없고 그 사실관계, 그 내용, 취지, 원리까지 알고 있어야 실전에서 응용 가능한 지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솔로몬은 항상 판례를 연구할 때 사실관계 그리고 판결의 원리, 취지, 개념부터 이해를 하고 시작하죠. 그래서 저희 솔로몬이 그렇게 판례를 공부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를 감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철을 을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원고인 감남은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1974년 을려와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큰딸을 출산하죠. 또 딸을 출산한 지 1년 만에 혼인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을려는 혼인기간 동안 전업주부로 생활을 하죠. 그리고 을려는 3살 터울로 아들 둘을 또 출산합니다. 그래서 일녀 2남을 두게 되죠. 그런데 감남과 을려는 혼인생활 중에 감남의 늦은 기가, 잦은 음주, 외박 등으로 다툼이 잦았어요. 그리고 급기야 큰딸이 22살이 되던 해 감남은 상간녀 병녀와 바람을 핍니다. 그리고 병녀의 집을 들락달락하죠. 그리고 급기야 2년 후에 병녀와의 사이에 혼외자인 딸까지 태어납니다. 이때까지는 을려가 눈치를 못 채다가 혼외자가 2살이 되던 해에 을려가 관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갈등이 깊어지죠. 그러자 공무원이었던 감남은 명예퇴직을 하고 퇴직을 하자마자 본처와 자식들을 남겨두고 집을 나와서 병녀와 혼외자와 그렇게 함께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래도 감남은 양심은 있었는지 본처 자식들 학비를 부담하고 을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원씩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감남이 혼외자 딸이 14세, 본처와 사이에 낳은 큰딸이 36세가 되던 해, 즉 2011년도 말경에 감남은 신장병이 깊어져서 신장투석을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신장 이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감남은 본처 자식들을 찾아가죠. 그래서 신장 이식을 부탁합니다. 신장 하나를 나한테 좀 달라라는 거죠. 근데 본처 자식들이 허락하겠습니까? 허락을 안 했죠. 그러니까 감남은 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급하던 생활비까지 딱 끊어버립니다. 이게 악수였죠. 예, 뒤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주 악수를 2번이나 둡니다. 그래서 1심과 2심은 뭐 당연히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유책 배우자인 감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감남 패소 판결을 합니다. 그리고 을려의 손을 들어주죠. 자, 그러자 감남은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를 변경해달라는 상고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1년 9개월간의 긴 심리를 마친 후에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데 판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남의 기각이었죠. 자, 근데 법원 판결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고 하면 대법원은 파탄주의로 변경하는 것은 시기상조 불가능하다. 아직까지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 이유를 4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협의혼 제도가 있지 않느냐. 파탄주의를 채택해서 이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는 국가에서는 협의혼 제도가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협의혼 제도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재산 분할을 많이 양보하고 양육비를 많이 주고 이혼 후에 생활비까지 주어서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면 이혼할 거 아니냐. 그래서 협의혼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파탄주의의 한계나 기준 그리고 이혼 후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책임에 대해서 법률 조항을 두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입법적으로 조치를 한 다음에 소송을 제기하라는 겁니다. 또 3번째, 파탄주의를 받아들여서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게 되면 중혼을 결과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중혼을 금지하던 형법의 조항이 뭐였죠? 간통죄가 있었죠. 근데 간통죄가 폐지된 마당에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까지 받아들이게 되면 중혼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적 책임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한 후에나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또 4번째,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다는 거죠. 파탄주의를 받아들여서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를 인용하게 되면 본처와 자식들의 생계가 곤란해진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기본소득이 있습니까?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습니까? 학교가 무료입니까? 아무것도 안 돼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시키면 본처와 자식들 공부에도 사는데도 생계가 곤란해질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파탄주의를 받아들여서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선결 조건이 되어야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대법원 상고를 제기하신 분이 TV에 아주 잘 나오시는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저희 솔로몬에서는 이 상고가 제기되었을 때 이 변호사님이 파탄주의와 유책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어요. 아직 파탄주의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이 선결 조건이 필요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섣불리 상고를 제기한 것이죠. 그렇지만은 유책주의 예외를 인정해도 되는 경우에 대해서 또 이 대법원은 설시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될 정도가 아니다 라고 하면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고 있는 것이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서 축출 이혼에 염려가 없는 경우, 또 2번째,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와 자식들에 대한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또 세 번째, 세월이 많이 경과해서 그 유책성이 많이 희석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판결 입장에 따라서 사실 지금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죠. 세 가지 경우입니다.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판례가 들고 있는 이유죠. 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 오기나 보복적 감정 때문에 혼인을 계속할 것을 고집하는 경우.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두 번째, 상대방도 유책행위를 저질렀어요. 근데 그 유책행위가 유책 배우자의 유책행위와 관련 없이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 유책 정도가 유책 배우자의 유책행위에 비해서 현저히 책임이 무거워요. 그런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하고 있죠. 또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 즉 유책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여질 때, 그럴 때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구를 피상적으로 이해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혼 소송을 해보면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이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물론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 원리와 개념을 알아야죠. 받아들여질 여지가 전혀 없는데 막 주장을 하는 경우가 99%입니다. 그 원리와 개념, 취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저희 솔로몬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 즉 유책주의의 예외, 파탄주의에 따라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항상 원리와 개념, 취지로 돌아가야 됩니다. 무엇이든 똑같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죠. 원리와 개념, 취지로 들어가면 항상 응용력이 생기고 어떤 새로운 문제를 만나도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법학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피상적인 거,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런 공식이 있고 이런 공식에서 무엇을 대입해서 어떻게 풀어야 된다, 이런 거를 공부를 하면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법학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 이런 문구에서 판례가 설치하고 이런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부족한 실력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항상 원리, 개념, 취지로 돌아가야 되죠. 자, 정리를 합니다. 자, 저희 솔로몬이 정리를 해드립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유책주의를 채택해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축출 이혼 방지. 둘째, 신의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요건을 다 탈피할 수 있으면 예외에 해당되는 것이죠. 축출 이혼 방지라는 것은 미래를 위한 것이고, 신의칙에 반하지 않기 위한 과거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먼저 미래의 개념으로서 축출 이혼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즉, 본 배우자와 자식들의 생계 유지에 곤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예를 들면 내가 100억이 있어요. 100억이 있으면 50억을 떼어준다. 그러면 50억 가지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럼 생계 유지 곤란이 없는 거죠. 아니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버는데 당신 죽을 때까지 생활비를 1,000만 원씩 주겠다. 그러면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가능한 경우죠. 또 축출 이혼이 안 되려면 상대방의 혼인 계속 의사가 확고하지 않아야 돼요. 확고하다. 그럼 축출 이혼이죠. 그래서 생계 유지 곤란이 없어야 되고 혼인 계속 의사가 확고하지 않으면 축출 이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래에 대해서 대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과거는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과거도 필요합니다. 과거가 무엇이냐? 과거에 너가 한 행동을 보아라. 신의칙에 반하는지라는 거죠. 생계 보장도 되고 또 이혼 의사가 확고하지 않아도 네가 옛날에 한 행동이 밉다. 권선징악에 들어가죠. 그때는 신의칙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났어요. 딴 살림을 차렸습니다. 딴 살림을 차린 이후에도 본 배우자와 자식들을 배려하고 보호했어야 됩니다. 생활비도 주고 학비도 주고 생활 유지에 곤란함이 없도록 배려해주고 보호해주고 이런 행동이 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요건도 충족해야 되고 미래의 요건도 충족해야 되는 것이죠. 미래의 요건은 무엇이죠? 축출 이혼 방지. 과거의 요건이 무엇이죠? 신의칙 방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신의칙을 위반하지 않고 축출 이혼의 위험이 없으면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가 가능하죠.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절대 없습니다. 어디만? 솔로몬만. 자랑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요건에 해당된다. 그럼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가 가능한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판결로 가도 됩니다. 판결로 가도 이혼 판결을 받아낼 수 있죠. 근데 그런 요건이 안 된다? 그러면은 조정으로 가야 되겠죠. 상대방을 얼르고 달래고 양보하고 그래서 조정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도 안 된다? 그럼 편법으로 가는 겁니다.
편법으로 이혼으로 가는 방법이 있죠. 뭐 그런 건 유튜브에서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법, 아니면 조정 이혼, 아니면 판결로 가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유책배우자 이혼 소송은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 유책주의, 파탄주의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내가 좀 알고 싶다 그러면 한번 들어오셔서 꼭 정독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 마치기로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